자,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했던 요 장표부터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챕터는 지금 우리 4챕터를 하고 있고, 도면트 디자인, 그리고 기술의 표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도면트 디자인이 왜 선택되는가, 라는 걸로 이 마켓 포스라는 거하고 거버먼트 레귤레이션 이런 거에 의해서 도미넌트 디자인이 선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결과로서 위너 테이크 올 마켓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위너 테이크 올 마켓이라는 거는 뭐 위너가 다 가져가는 마켓이라고 보는 거니까 도미넌트 디자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넌트 디자인이 결국은 시장에서 유일한 그 플레이어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모든 대부분의 시장의 마켓쉐어를 가져가는 그런 양상을 도면트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결국은 이제 모노폴리하고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도면트 디자인이 매스마켓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닝 테크놀로지를 서포트하는 기업들이 휴즈 리워드를 가져가고, 다른 기업들은 바깥에서 잠겨서 못 들어오게 되는 현상들, 그게 모노폴리라는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소 모노폴리라고 얘기하면 독점이니까 조금 안 좋은 뉘앙스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건데,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면트 디자인이 커스터머한테 주는 베네핏이 많으면 뭔가 포저티브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느 한계를 넘어서서 코스트가 훨씬 더 많이 베네핏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면, 즉 커스터머한테 주는 코스트가 컨슈머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개입해서 독점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독점 그 방지안 여기에 걸려가지고 몇 번은 윈도우즈가 정부한테 뭐 경고도 받고 그 과징금도 받고, 그래서 왜 너 하나만 이 시장에서 도미트 디자인으로 혹은 뭐 독점으로 살아남으면 소비자한테 주는 그 코스트가 너무 크지 않냐라고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마켓쉐어가 높아지다 보면, 뭐 네이버도 예전에 그랬었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뭐 60, 70% 이렇게 되면은 커스터머가 느끼는, 또 커스터머가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독점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도메트 디자인이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 올 마켓이 어느 부분에서는 모노폴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패스 디펜던시라는 관점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얼리 엔트리라는 말하고 뭐 테크놀로지 스폰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런 거예요. 결국 도미넌트 디자인이 하이엔드 테크놀로지가 아닐 수 있다. 뭐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면은 훨씬 더 도미넌트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의 옵션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포저티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도면트 디자인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초기의 작은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이 파이널 아웃컴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패스 디펜던시라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거라고 했었는데, 경로 의존성,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일들이 진행되는 것, 이걸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뭐 좀
뭐 미디움 테크놀로지라고 하더라도 얼리 엔트리 하는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도미넌트 디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하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져서 나오더라도 얼리 엔트리한 기업들이 낮은 수준에서의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기술이나 또는 이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또는 그 리소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부족한 리소스를 먼저 섬점하는 이런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얼리 엔트리라는 스몰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도미넌트 디자인을 선택되게 하는 하나 요소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테크놀로지 스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대기업에서 이 기술에 대한 스폰서가 된다라고 하면 작은 기업이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글로벌 컴퍼니가 애플이나 삼성 이런 데서 하이테크는 아니지만 그 기술 선택했다라는 것이 도미넌트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미넌트 디자인의 요 관점에서 보면 패스 디펜던시라는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컴페티터들이 공존하는 시장보다는 좀 다른 컴페티티브 다이내믹스를 가지게 된다. 위너 테이크 올 마켓이라는 게 한 기업이 도미넌트 디자인으로서 시장을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컴피티션이 많이 존재하는 이런 시장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는데 라는 얘기고, 그게 이제 요 밑에 있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가? 한 개의 도미넌트 디자인의 프레셔가 낮은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기업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멀티 디멘전스 오브 밸류라는 거를 매니지를 잘 해야지 요 도미넌트 디자인으로 선택되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멀티플 디멘전 오브 밸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항상 테크놀로지컬 수피리어한 프로덕트가 이기는 건 아니더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디멘전이 있어서 테크놀로지라는 것하고 또 이제 뒤에서 얘기될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라는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디멘전을 가지고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테크놀로지 수피리어리티가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기 위한 뭐 유일한 팩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더 강조가 될 수 있겠다. 기술성이 낮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의 효과를 훨씬 더 높게 한다면 도미넌트 디자인으로 선택될 수 있는 좋은 요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이렇게 요 내용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멀티플 디멘전스 오브 밸류라는 건 뭔데? 라는 거를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가치라는 거는 테크놀로지의 스탠드얼론 밸류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밸류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테크놀로지 수피리어리티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그것만으로 윈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하나 봅시다. 테크놀로지의 스탠드얼론 밸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얘들은 기술 자체에, 그러니까 스탠드얼론 밸류라는 게 기술 자체의 밸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밸류는 기술이 그 커스터머들이 실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들, 스마트폰이면 뭐 그 통화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고 뭐 카메라를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뭐 이런 펑션들이 기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미적인 그런 수준, 그 다음에 사용의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바이오 유틸리티 맵이라는 걸로 해서 김희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이라는 밸류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라는 요거를 주창한 사람들이 이 바이오 유틸리티 맵을
고안을 해내면서 새로운 가치 혁신이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요거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 틀을 가져와서 우리의 기술들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를 요런 것으로 설명을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유틸리티 맵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요 아래 있는, 아래라고 해야 될까? 요 Y축이라고 해야 될까? Y축은 유틸리티 레버라는 거고, 유틸리티 레버. 그러니까 어떤 유용성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요 Y축이고, X축은 바이어 experience cycle, 구매자 경험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6개의 스테이지로 만들어 놓고, 또 유틸리티 레버도 6개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어떤 유틸리티가 있는지 봅시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혹은 제품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커스터머한테 어떤 유용성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일단 생산성을 줄 수 있겠죠. 유용성 관점에서 보면 되게 생산성이 높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implicity, 뭐 되게 단순하게,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가치를 준다던가, 편의성 높게 해주는 거, 리스크 관점에서 좀 리스크를 낮게 해주는 것들, 또는 펀한 거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프렌들리니스하게 만들어주는 거, 환경 친화적인 이런 가치들을 우리 기술 개발하면은 이걸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유틸리티를 6개로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그 구매로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바이어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단계로 만들어 놓은 게 바이어 익스피리언스 사이클인데, 구매가 있고 또 배송받는 게 있고, 실제 사용할 때 어떤 유틸리티를 주는가, 또는 보충할 때 뭐가 필요했을 때 뭐 보충하는 거, 그 다음에 메인테너스 유지하는 거. 보충과 유지는 좀 다르죠, 그지? 뭐 프린터 같은 경우에 서플리멘트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다가 카트리지나 또는 뭐 토너를 집어넣어주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유틸리티를 주는가라는 것이지만, 메인테너스는 프린터 자체를 유지 보수해주는 거니까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보충제를 어떻게 넣어줄 건가, 또 이걸 사용할 때 메인테너스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디스포절 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줄 건지. 그래서 구매부터 마지막 사용, 뭐 처분까지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라는 거를 각 셀에다가 넣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온라인 오더링 시스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주문해 가지고 받는 이런 시스템인 경우에는 어디에 어떤 유틸리티를 주는 건가요? 일단 퍼체싱에, 구매할 때 뭔가 가치를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이오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6개의 그 레버 중에 심플리시티 관점이 더 강조가 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 오더링 시스템은 이쪽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혼다 같은 경우에 인사이트라는 차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카죠. 하이브리드 카라는 거는 일정 구간은 전기로 가고 어떤 구간은 가솔린 휘발유로 가고, 뭐 휘발유가 됐던 등유가 됐던,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혼다의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그 속도에서는 휘발유로 가고,
낮은 속도에서는 휘발유로 갈 때 충전한 배터리를 가지고 저속에서는 전기로 가는 이런 시퀀셜한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얘네들은 고객한테 어떤 유틸리티를 줄까 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뭐 사용이나 그지? 또는 메인테넌스 할 때의 프로덕티버티 관점,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할 때 어떤 생산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카가 우리한테 주는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어떤 밸류를 주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런 매트릭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거는 밸류 이노베이션의 한 예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서커스단 예를 들고 있는데, 세계 최대 서커스단, 그리고 소규모 지방 서커스단, 이런 식으로 기존의 서비스 혹은 제품 혹은 뭐 기술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놓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들은 기존의 것들하고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들을 뽑아내는 게 밸류 이노베이션 혹은 블루 오션 스트래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태양 서커스단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스타 고개사가 없고, 동물쇼가 서커스단에는 되게 많이 출연하는데 동물쇼가 거의 없고, 그죠? 그리고 재미 요소는 뭐 비슷하겠지만 되게 일반적인 공연장이 아니고 독특한 자기만의 공연장을 만들고, 과거에 서커스단이 가지고 있지 않던 테마나 세련된 관람 환경, 다회 공연, 예술성 있는 음악과 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블루 오션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오션. 얘들은 레드 오션이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이런 방식으로 도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 밸류 이노베이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샤도 뭐 비슷한 거고, 딤체도 뭐 비슷하죠. 일반 냉장고와 그리고 땅속 김약독하고는 전혀 겹치지 않는, 경쟁을 하지 않는 성공을 위한 스트래티지를 밸류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고안을 할 때 과거하고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밸류 이노베이션 쓸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의 가치를 볼 때 멀티플 디멘전 오브 밸류에서 일단 첫 번째가 스탠드 얼론 밸류, 기술이 주는 그 자체의 가치가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밸류라는 거죠. 이 기술이 나왔을 때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밸류가 얼마나 높은가, 그거는 그 기술의 인스톨드 베이스하고 컴플리멘터리 구스의 어베일러빌리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술은 테크놀로지 유틸리티, 테크놀로지 자체의 스탠드 얼론 밸류 뿐만 아니라 인스톨드 베이스의 숫자하고 컴플리멘터리 구스의 어베일러빌리티, 요 크게는 두 가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두 가지지만,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에서는 인스톨드 베이스하고 컴플리멘터리 구스의 어베일러빌리티,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기술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이그지스팅 테크놀로지의 가치가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 기술보다 우리 기술이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면은 그런 도미넌트 디자인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새로운 기술은 스탠드 얼론 밸류가 엄청나게 높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기술보다 새로운 기술이 주는 마지널 밸류가 요만큼 차이가 나겠죠. 기존의 기술의 가치,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유틸리티의 가치,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멀티플
디멘전 오브 밸류보다 테크놀로지의 유틸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서 그 가치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겠고, 드라마틱한 테크놀로지의 임프루먼트가 있다면 비디오 게임 콘솔에서 기존 거를 3배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면, 뭐 그래픽의 품질이나 혹은 뭐 끊김 현상 이런 것들이 없는 성능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임프루먼트가 많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도면트 디자인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existing install base와 complementary goods하고 comparability를 조금 뭐 유지하거나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아예 기존에 있는 기술들보다 퍼포먼스를 최대화해서 그 뛰어넘는 방식도 있겠고, 그다음에 기존의 기술하고 인스톨드 베이스의 기존 기술의 인스톨드 베이스하고 똑같이 가져가되, 그리고 컴플리멘터리 구스도 이 기술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때 기술적인 유틸리티를 조금 더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가치를 높이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기술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기술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성공시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뭐 일종의 뭐랄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정말 밸류가 높아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전략을 통해서 서브젝티브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관적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perception이나 expectation 이거를 잘 이용해서 기술의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건데, 왼편을 보시면 실제 가치하고 perceived하고 anticipated, 그러니까 인지된 가치, 그 다음에 이건 예상된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이 똑같죠. 똑같거나 뭐 비례적이거나 해서 실제 가치하고 인지하는 가치나 또는 예상되는 가치가 비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똑같지 않고 인스톨드 베이스가 더 크다라고 퍼시브드 하게 한다든지, 또는 인스톨드 베이스가 더 크다라고 예상을 하게 만드는, 아직 우리 기술이 나오진 않았지만 당신들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S 뭐 핸드폰 같은 경우 갤럭시 S25가 나오려고 하는데 24인가요? 23 이런 거 사지 마십시오. 혹은 상대방의 경쟁자 제품을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anticipate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마인드 쉐어라고 얘기하는데, 마인드 쉐어, 마음속의 쉐어라는 거죠. 마켓 쉐어를 이제 마인드 쉐어로 해서 훨씬 더 우리의 인스톨드 베이스가 실제보다 더 크게 내 마음속에 인지하거나 또는 그렇게 예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이 마인드 쉐어의 그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스톨드 베이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컴플리멘터리 어베일러빌리티도 훨씬 더 높게 느껴질수록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세가하고 그 다음에 닌텐도, 얘네가 게임 그 디바이스에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얘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마켓쇼가 60%가 넘는다라고 광고를 했다고 할까요? 뭐 공표를 했다는 거죠. 더하면 123%인데 이게 왜 그렇게 인스톨드 베이스가 더 크게 만들려고 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제품의 가치 또는 이 기술의 가치가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인스톨드 베이스의 크기 또는 컴플리멘터리 코스가 몇 개의 타이틀을 우리 게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마인드쉐어 관점에서 공표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도미넌스를 가지고 있다, 16비트 비디오 게임 콘솔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도미넌트한 디자인이다 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마켓쉐어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방식으로 보면 anticipated 또는 뭐 expectation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pre-advertising 같은 것들, 사전에 광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vaporware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vaporware. 그러니까 vaporware라는 거는 아직 시장에는 존재하진 않는 또는 하지 않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vaporware라고 얘기하는데, 커스터머들이 새로운 프로덕트, 그러니까 다른 컴페티터가 만든 프로덕트를 사는 거를 좀 막고 우리의 새로운 프로덕트를 좀 기다리게 설득하는 그런 그 목표로 지금 사지 말고 조금 있다가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소니 같은 경우, 세가가 이제 소니인데, 소니 같은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만들고 뭐 닌텐도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1994년도에 32비트 비디오 게임을 소니가 만들었을 때 닌텐도에서 야, 우리는 32비트가 아니라 64비트 비디오 게임을 조금 있으면 출시할 건데 32비트 비디오 게임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들이 지금 구매할 거를 조금 멈추고 우리 거를 구매해서 인스톨드 베이스가 미래에 우리께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예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치가 실제로는 요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이렇게 높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2, 3년 뒤에 가치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만드는 이런 스트래티지를 흔히 필드에서 많이 쓴다는 거죠. 요점은 결국은 밸류의 멀티플 디멘전이라는 거를 우린 고려해야 되겠다. 기술 자체의 유틸리티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밸류도 반드시 고려해야지 기술이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고, 그거는 네. 그래서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밸류가 같이 고려돼야 되고, 흔히 이런 그 기술의 가치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예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크게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스포셔널하게 전략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런 경우도 흔히 존재한다. 이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마켓에서의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 컴피팅하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기술이 가지고 있는 밸류라는 거는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라는 밸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얼론 밸류라는 건 기술 자체의 밸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기술 이외에 이 기술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밸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특정 기술의 밸류를 얘기를 할 텐데요. A에서는 이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밸류가 이런 식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X축은 마켓 쉐어가 되는 거고요. 마켓 쉐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증대 효과가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주는 밸류가 이런 S자로 그 밸류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그 기술의 마켓 쉐어가 되게 적다라고 하면 밸류는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밸류이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겠고, 마켓 쉐어가 되게 높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혹은 그 기술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호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S자형의 같이 증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크놀로지의 유틸리티까지 더해서 보면 테크놀로지가 주는 밸류는 마켓 쉐어하고는 상관이 없이 Y 절편이랄까요? 평행 이동을 그냥 하는 거죠. 이쪽으로 마켓 쉐어하고는 상관없이 테크놀로지의 스탠얼론 밸류는 그냥 더해지는 밸류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의 기술들이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 컴퓨팅을 하게 되는데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큐뮬러티브 마켓 쉐어 밸류 레벨하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 자체의 밸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두 개의 경쟁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마켓 쉐어 레벨이라는 것은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이즈, 그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밸류는 더 높다는 거죠. A하고 B하고 보면 여기에 이제 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얘는 A를 위한 화살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의 마켓 쉐어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고, 이 화살표의 용도는 B를 위한 거겠죠. 그래서 B가 마켓 쉐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B는 밸류가 네트워크 익스터널 밸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개 기술의 테크놀로지 밸류가 똑같다라고 하면 인디퍼런트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주는 밸류가 똑같은 이 인디퍼런트 포지션은 50대 50이 될 거라는 겁니다. 테크놀로지 밸류가 같다면. 그래서 만약에 A, B가 기술적으로 밸류가 같다면 만약에 여기에 그 마켓 쉐어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어떤가요? 이게 A, B, 잠깐만 B. 이게 제가 B라고 했죠? 이건 A의 그 증가하는 축을 보여준 거라고 하면, 만약에 마켓 쉐어가 여기다라고 하면 B는 마켓 쉐어가 되게 높은 거고, 그 다음에 A는 마켓 쉐어가 되게 낮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한 70%, B는, 그리고 A는 30%라고 하면 결국 전체 밸류는 이 정도 B는 가지고 있고 A는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마켓 쉐어가 B가 두 개의 A, B가 테크놀로지 밸류가 같은 상황에서 B가 훨씬 더 많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B가 도미넌트 디자인이 될 거라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와서 만약에 A가 마켓 쉐어가 되게 높다라고 하면 A가 도미넌트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B가 기술 개발 더 해가지고 이 정도를 높였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 정도였었는데 연구개발 열심히 해서 기술적인 가치를 높였다라고 하면 그 인디퍼런트 포인트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켓 쉐어가 만약에 요 포인트라고 한다면 마켓 쉐어가 B는 40 그리고 A는 60 정도는 되어야지 테크놀로지가 주는 밸류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A가 60%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어야 전체적인 밸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비슷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40%보다 더 위쪽에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다면 B가 도미넌트 디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60% 이상의
마켓 쉐어를 A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A가 도미넌트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 간의 비교를 해보고자 할 때 각각이 주는 테크놀로지 밸류하고 또 마켓 쉐어의 밸류, 지금 네트워크 익스터널티 밸류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크냐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도미넌트 디자인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떤 거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indifferent point가 아니고 indifferent region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요쪽에서는 B가 도미네이트하고 이쪽에서는 A가 도미네이트 하는데 요 중간에 회색 지대에서는 A하고 B하고 같이 도미넌트 디자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밸류에 대한 고객의 리퀘어먼트가 다 충족이 된다면은 낮은 레벨에서 충족이 된다면 한 개 이상의 도미넌트 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시장 같은 게 되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게임 시장에서는 뭐랄까요, 매니아층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 게임 타이틀도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네트워크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면은 굳이 한 개로 도미넌트 디자인이 나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특히나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게임 콘솔 같은 것들이 차별성 있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낮은 레벨에서 마켓 쉐어가 도미넌트 디자인이 되기 위한 마켓 쉐어가 만족이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그 만족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서 사람들의 그 사이즈 수, 이용자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밸류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미넌트 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이 되게 마켓 쉐어가 높긴 하지만 MS의 엑스박스나 또는 닌텐도사의 게임 큐브 뭐 이런 것도 같이 좋은 타이틀, 게임 타이틀도 많고 또 사람들의 풀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도미넌트 디자인이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 콘솔 시장에서 보면 바로 여러 가지 게임 콘솔들이 도미넌트 디자인으로 같이 존재하게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리를 좀 해보면 위너 테이크 올 마켓을 생각해보면 승자가 모든 마켓에 베네핏을 다 가져간다라는 건데, 이코노믹스에서 보면은 컴피티션에서의 베네핏으로 위너 테이크 올 마켓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도미넌트 디자인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한테 베네핏을 주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보면 네트워크 익스터널티 밸류를 주는 거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을 다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그 시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학에서는 뭐 우리가 그냥 끄덕끄덕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테크놀로지가 도미네이트 할 때 더 많은 밸류를 주고 있다. 그건 바로 네트워크 익스터널티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간혹 정부가 네트워크 익스터널티라는 게 자연 독점을 만들어낼 때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 독점 금지법 같은 경우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항상 독점법 이런 것들 들이대고 뭔가 이제 조사를 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럴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의 윈도우즈를 가지고 독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중간에 인터벤션을 해서 뭔가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큐뮬러티브 마켓 쉐어의 영향은 일단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베네핏이 항상 커스터머한테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크기가 커지면, 그리고 그 도미넌트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고객들은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해서 더 좋은 밸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또 뭐 호환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컴플리멘터리 굿을 딜리버리하는 서플라이어들이 많은 컴플리멘터리 굿을 제공하기 때문에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표준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됐을 때 유저들끼리의 관계가 조금 더 편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리 굿들이 이 도미넌트 디자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커스터머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반대로 커스터머한테는 모노폴리 코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독점을 하게 되면은 프라이스 그룹핑이 만들어져서 가격이 굉장히 뛴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로덕트의 버라이어티가 제한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코스트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핏하고 코스트 두 가지를 봤을 때 그래프를 보면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에 대한 그래프는 이런 S자를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관점에서 만약에 모노폴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코스트가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리 마켓 쉐어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포인트를 잡게 되면 요 시점에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브의 쉐이프가 다릅니다. 이 모노폴리 코스트는 익스포넨셜리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베네핏은 로지컬리, 그러니까 로지컬리라는 건 로지스틱 커브를 가지고 S자 커브를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노폴리 코스트가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를 초과하는 요 시점에서 정부가 인터벤션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시장을 이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옵티멀 마켓 쉐어라는 거는 요 라인들이 클로스하는 요 시점에서 옵티멀 마켓 쉐어가 나올 수가 있겠다. 뭐 옵티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맥시멈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고객들한테 주는 가치를 최대화하면서 이제 코스트를 그 밑으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준에서 마켓 쉐어를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입장에서는 요 마켓 쉐어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거보다 더 높아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챕터에서 도미넌트 디자인이라는 것이 소비자나 또는 서플라이어들 혹은 뭐 시장 참여자들한테 얼마나 베네핏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 어떤 그 옵션이 도미넌트 디자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하고 테크놀로지의 스탠드얼론 밸류,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도미넌트 디자인이 될 수 있는 대안들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정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렇게 도미넌트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제 기술 표준을 정한다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 어덴덤을 좀 다음 주에 올려서 텔크놀로지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술 예측
그리고 기술 기획 이런 관점에서 기술 로드맵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것들 위주로 다음 주에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